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부모님께 사랑을 받고 자랐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저는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한 번도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저희 부모님은 자식에 대한 애정이 없는 분이셨죠. 전 엄마 아빠가 절 보고 웃는 모습을 본 적이 기억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은 감자탕집을 운영하셨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보통 감자탕 집이라는 게 낮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새벽 늦게 끝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온 신경이 가게에 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외동딸이었던 전 학교가 끝나면 혼자서 밥을 차려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제가 잠든 뒤 들어오셨고 가끔은 밤중에 두 분이 싸우는 소리도 종종 들렸어요. 아무래도 집에 경제적 여유가 없었고 두 분이 같이 일을 하셨으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뭘 먹는지 숙제는 제대로 하는지보다는 가게 일이 우선인 분들이셨죠. 엄마, 선생님이 숙제 제대로 했는지 알림장에 엄마 확인 받아오래. 그래서 안 자고 기다렸어. 아니, 너네 학교는 뭐 이렇게 해오라는 게 많어? 귀찮게. 지난번에도 연시인가 뭔가를 키워오라고 하질 않나? 학교에 엄마 없는 애들은 없니? 잠 좀 자자. 애가 몇 시인데 여지껏 앉아. 보통 초등학생 저학년 부모들은 아이 숙제 챙기는 게 일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엄마한테 말 한마디 거는 게 늘 눈치가 보였죠. 이럴 때마다 진심으로 난 데려온 애야 물어보고 싶었고요. 그런 엄마인데 소풍날 김밥을 싸주는 건 바라지도 않았죠.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김밥집에서 스스로 사갔습니다. 항상 냉장고에서 꺼내 먹던 차가운 반찬보다 방금 만든 김밥이 더 맛있어서 오히려 좋더라고요. 그런데 옆집 아줌마가 우연히 혼자 김밥을 사는 절 보신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안쓰러우셨나 봐요. 그날 이후 그 집에서 저녁을 몇 번 먹게 됐어요. 전 김치찌개와 두부부침이 그렇게 맛있는 건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옆집에 저보다 1살 어린 남자애와 5살 어린 여자애가 있었어요. 남자애는 조용한 성격이었고 5살 어린 여동생은 부침성이 좋아서 금방 친해졌죠. 너 오늘 왜 설거지가 없어? 아, 나 옆집에서 밥 먹었어. 옆집? 무슨 옆집? 그 있잖아, 마당 있는 집. 그 집 되게 좋다? 아줌마가 두부도 해줬어. 거기 나보다 어린 여자애도 있어. 우리 집에도 밥 있는데 왜 남의 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다녀? 네가 그지야? 아줌마가 자주 놀러 오라고 했단 말이야. 누가 오라고 하면 넌 아무 데나 다 가니? 남의 집 애를 데려가려면 허락을 맡아야지. 이상한 여편 내네. 옆집 가면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아줌마가 숙제도 봐주니까 그렇지. 엄마는 가게 때문에 바쁘잖아. 그래? 앞으로는 엄마한테 미리 허락 받고 가. 아줌마가 숙제를 봐준다고 하니 못마땅해 하던 엄마도 그러려니 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옆집에서 저녁 먹고 숙제를 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말 한마디 없던 남자애도 나중에 제법 친해져서 같이 어울리곤 했죠. 둘이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남매 이름은 한은혁, 한은별이었어요. 셋이 같이 밥을 먹고 TV를 보고 그림도 그리고 하다 보면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옆집 아저씨는 평소 말이 없으셨는데 대학교 교수님이라고 하셨어요. 아저씨는 사진과 교수님이라고 했는데 집안 곳곳에 직접 찍은 사진도 걸려 있었죠. 5학년 땐 처음으로 저랑 은혁이, 은별이랑 셋이 같이 있는 사진도 몇 번 찍어주셨고요. 그 즈음엔 일주일에 몇 번씩 은별이네 가는 게 당연해지고 제 성격도 많이 변했어요. 시간이 흘러 전 중학교 입학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바쁜 엄마를 졸라 교복을 맞추고 어느 때처럼 혼자 집에 있었어요. 며칠 전 초등학교 졸업식은 가게 대목이라 부모님은 못 오셨죠. 그렇지만 전 그렇게 서운하지 않았어요. 소풍부터 학부모 참관 수업같이 엄마들이 학교에 와야 하는 날 우리 부모님은 한 번도 온 적이 없거든요. 비가 오는 날 우산을 들고 학교 앞에 오는 드라마 같은 일을 바란 적도 없고요. 졸업식이 끝나고 짜장면을 먹는 게 기본 코스라 중국집이 만석이라 근처 식당도 덩달아 장사가 잘 된대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문 열어야 한다고 며칠 전부터 얘기하는 분들이니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런걸요. 하여튼 전 엄마랑 같이 교복을 맞춘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중학생이 되면 어른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혼자 교복을 입었다 벗었다 하는데 그날따라 아래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화장실에 가보니 팬티에 혈이 묻어있는 거예요. 충격이었죠. 요즘 친구들은 더 어린 나이에 시작하는 것 같던데 그때만 해도 중학교 때 많이 했거든요. 놀란 마음에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죠. 별거 아니야. 화장대 두 번째 서랍 있지? 생리대 꺼내서 팬티에 붙여. 엄마, 나 어떻게 하는지 몰라. 나 괜찮은 거 맞지? 이 미친 거사. 바빠 죽겠는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럼 난 진작에 죽었어야 됐냐? 끊어! 전화를 끊고 생리대를 꺼내서 붙이려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그 조그마한 생리대로 30분을 끙끙거리는데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난생 처음 새빨간색을 보니 두려웠어요. 배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마음도 들었고요. 엄마한테 다시 전화를 할까 친구한테 물어볼까 한참을 고민하다 옆집 벨을 눌렀어요. 다행히 아줌마 혼자 계시더라고요. 아줌마 얼굴을 보자마자 뭐가 그리 서러웠는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줌마, 저 팬티에 피가... 아줌마는 우는 절 안고 다독여주셨죠. 괜찮아. 우리 유진이 이제 진짜 여자가 됐네. 그리고 밖으로 나와 속옷 가게에 갔어요. 리본이 그려진 생리 팬티와 생리대, 그리고 생리대를 넣을 파우치를 샀어요. 그리고 생리대 착용법도 몇 번이나 알려주셨어요. 차근차근 배우니 어렵긴커녕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아줌마와 몇 시간을 같이 보내고 집에 오니 떠나기 전 불안했던 저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그날 밤 처음으로 아줌마가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요. 늦은 시간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저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주무시는 건 아니죠? 이건 롤케이크예요. 부담 없이 받아주세요. 뭘 이런 걸. 이제 들어와서 아직 잠은 안 자는데. 그나저나 이 늦은 시간에 왜죠? 유진이가 저희 집에 종종 오는 건 알고 계시죠? 진작 찾아뵀어야 했는데 인사가 늦었습니다. 오늘 유진이가 초경을 시작했더라고요. 내가 애 엄마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게 댁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설마 애 밥 좀 먹였다고 유세 떨러 왔어요? 그게 아니라 유진이가 많이 무서워하더라고요. 외람된 말씀인 거 알지만 아이한테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여자아이가 초경하는 건 어른들이 알려줘야 할 게 많잖아요. 이 미친 여자가 남의 집이 애를 어떻게 키우든 말든 왜 간섭질이야? 니들이 잘났어? 그렇게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저도 몇 년간 유진이 제 딸처럼 예쁘게 보고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 딸을 왜 되게 걱정해? 진짜 또라이 같은 년이네. 네 자식이나 잘 키워. 하도 큰 소리가 나길래 잠에서 깼지만 차마 방에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아줌마를 보기 창피해서요. 그런데 엄마가 먼저 방문을 박차고 들어오더군요. 야, 이유진! 넌 그런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와야지. 왜 옆집에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해?
엄마 미쳤어? 내가 전화했던 거 기억 안 나? 생리대 꺼내서 팬티에 붙이라며. 모르겠으면 엄마한테 다시 물어보면 되지. 왜 옆집을 찾아가냐고? 내가 너 때문에 그 여자한테 자식 똑바로 챙기라는 말을 들어야겠어? 엄마 진짜 너무한다. 엄마는 지금 내 걱정보다 아줌마가 엄마한테 뭐라고 한 게 짜증나서 그러는 거잖아.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너 그럴 거면 그 집 가서 살아. 그 집 딸 해. 나도 그러고 싶어. 내 방에서 나가. 빨리 어른이 돼서 집을 나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다음에 더 슬픈 일이 생겼어요. 옆집 아저씨가 지방 대학교로 가게 되어 가족 모두가 이사를 가게 된 거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살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던 건 처음이지 싶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중학생이었던 전 2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옆집을 지날 때마다 가끔씩 어린 시절 옆집 아줌마의 추억이 떠오르곤 했죠. 물론 엄마와의 사이는 아직도 좋지 못했죠. 전 아동상담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가끔씩은 감자탕 집에서 엄마 일을 도왔어요. 하지만 엄마는 늘 그게 당연한 사람이었죠. 당신이 키워주고 먹여줬으니 저는 주말에도 쉴 생각하지 말고 일로 보답하라고 했죠. 기분이 좋은 날은 선심 쓰듯 나오지 말라고 할 때도 있었고요. 이제는 내 친엄마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포기하고 살고 있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감자탕 집에서 정신없이 서빙을 하고 있었어요. 항상 팔이 날리던 감자탕 가게였는데 몇 년 전부터 레시피를 바꿔서인지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마감이 다 되었는데 한 테이블에서 벨을 누르는 거예요. 소주 하나 더 주세요. 10분 뒤에 끝나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20대 커플인데 이미 테이블에도 술병이 한가득인데 마감까지 굳이 술을 더 마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주류는 매상에 도움이 되니까 군말 없이 가져다 줬죠. 저 모르시겠어요? 네? 저희 가게 온 적 있으세요? 거봐, 이 언니 원래 좀 둔했잖아. 내가 못 알아본다고 했지? 10분 뒤에 영업 끝납니다.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카운터에 앉아 얼굴을 보니 둘이 묘하게 닮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10분 만에 소주 한 병을 다 비우고 계산을 하러 오더군요. 75,000원입니다. 여기 사인해 주세요. 자, 제 사인 잘 보세요. 진상, 많이 취했구나. 그래 내가 똑똑히 잘 봐주마 싶었는데 그제서야 알았죠. 한은혁이라고 또박또박 적는 거예요. 맞아요. 옆집에 살던 저보다 한 살 어린 남자애였어요. 이제 알겠어? 언니 진짜 너무한다. 어떻게 우릴 못 알아보냐? 14년 만에 만나는 남매는 정말 못 알아볼 정도로 변해 있었어요. 하긴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으니까요. 그저 절 잊지 않고 이렇게 와줬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날 저희는 밤새 술을 마시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눴죠. 아줌마랑 아저씨는? 잘 지내셔? 아픈 데는 없으시지? 말도 마. 이사 가고 우리 엄마 한동안 너 보고 싶다고 무슨 상사병 걸린 것처럼 난리도 아니었어. 우리만 회사 때문에 먼저 올라온 거고 엄마도 곧 오실 거야. 다행이다. 아줌마 보고 싶네. 근데 너 아까부터 누나한테 너너하네? 자꾸 반말할래? 고작 한 살 가지고 뭘 자꾸 누나 소리 들으려고 해. 따지고 보면 5살 차이다. 근데 언니, 우리 집 공사하는 거 봤지? 안 놀랐어? 맞아. 갑자기 집 다 부셔서 진짜 깜놀했잖아. 그거 왜 그런 거야? 나 엄마 아빠 그렇게 싸우는 거 처음 봤잖아. 여튼 집은 전보다 좋아졌으니까 다행인데 우리 아빠 이제 사진작가도 한대.
얼마 전부터 추억이 많았던 은혁이네 집이 없어져서 마음이 안 좋아하는데 사진과 교수님이셨던 아저씨가 작가 일도 하게 되면서 대공사를 했더라고요. 지하는 작업실, 1, 2층은 가족이 살고 3층은 스튜디오로 사용한다고 해요. 아무 소식도 못 들은 전 괜한 걱정을 했던 거죠. 다시 만난 아줌마와 아저씨는 예전보다 더 예뻐해 주셨어요. 그동안 두 분께 얻어먹기만 해서 죄송했는데 이제야 보답할 기회가 생겨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줌마, 조금 민망하긴 한데 저 취업한 지 좀 됐잖아요. 그때부터 아줌마랑 아저씨 사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뭔데? 원래 첫 월급 받으면 내복 사드리는 거라고 하잖아요. 빨간색은 좀 촌스러울 것 같아서 다른 색으로 샀어요. 두 분한테는 꼭 선물 드리고 싶어서 받아주세요. 유진아, 진짜 고마워. 너무 감동이다. 잘 입을게. 이 작업실이 지하라 으슬으슬하거든. 잘 입으마. 난 첫 월급 받고 딸랑 봉투만 줬는데 그럼 내가 뭐가 되냐? 어릴 적 학교 끝나면 옆집에서 저녁 먹고 숙제했던 것처럼 이제는 퇴근하면 옆집에 들러 저녁 먹고 맥주 마시는 게 일상이 됐죠. 가끔 은혁이가 저를 버스 정류장에 데리러 나오는 것도 자연스러웠고요. 은혁아, 근데 넌 연애 안 해? 너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왜 맨날 집에만 있어? 뭐가 나쁘지 않은데? 키도 크고 몸도 좋고 얼굴도 뭐 잘생긴 편이잖아. 또? 다정하고 직장도 번듯하잖아. 그건 남들이 보는 거고 네가 생각하기에 내가 가진 최고의 장점이 뭐야? 가족이 진짜 화목한 거? 난 그거 너무 부럽더라. 그치? 내가 좀 그런 편이지. 너도 알겠지만 우리 집은 좀 별로잖아. 그럼 네가 데려가던가. 저희는 이렇게 장난스럽게 연인이 됐어요. 아줌마와 아저씨, 은별이는 마치 예상이라도 했던 것처럼 그럴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혼수로 아이가 생겼어요. 예상치 못한 임신이어서 너무 놀랐지만 저희는 너무 행복했어요. 저의 친엄마, 친아빠도 놀라긴 했지만 반대하진 않으셨어요. 가진 거 없는 친정에 비해 교수집 며느리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결혼 날짜는 빠르게 잡혔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유진아, 혹시 너만 괜찮으면 2층에 와서 살면 어때? 우리 집이 좀 크잖아. 신혼집으로 2층 리모델링 해줄게. 신혼인데 엄마 아빠랑 같이 살라고? 난 싫어. 들어가는 입구 다르게 하면 같은 집에 사는 생각 안 들 거야. 지금 은혁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 재개발 끝나면 그때 가도 되고. 신혼에 시부모랑 사는 건 좀 그렇긴 하겠다. 근데 언니 옆집에 없으면 난 심심할 것 같긴 해. 내 결혼인데 왜 이렇게 난리야? 자기야, 무조건 안 돼. 난 절대 싫어. 저도 좀 생각해 볼게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 전 좋았어요. 그 사람과 만나면서 막연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한다면 시댁 가족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을 결정하는 걸 수도 있겠다고요. 위아래층에 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런데 저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더군요. 야, 이거사. 남들은 시댁이랑 멀어지려고 안달인데 넌 뭐가 모자라서 굳이 시집살이를 하려고 해? 엄마도 우리 시부모님들 좋은 분인 거 알잖아. 시집살이 시킬 분들이었으면 어릴 때 그렇게 밥해주고 하셨겠어? 시집살이 시키는 집들은 처음부터 그랬을 줄 알아? 옛날엔 네가 불쌍해서 그런 거지. 엄마가 밥 차려준 것보다 어머니가 밥 차려준 적이 더 많아. 우리 어머니 그러실 분 아니야.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아직도 해? 넌 밥 못 얻어먹어서 병이 났냐?
내가 언제 밥 안 준 적이 있어? 안 그래도 우리 시어머니가 엄마 반찬도 싸주시더라. 일하면서 밥 챙겨 드시라고. 말은 바로 하자. 언제 엄마가 나 밥 제대로 챙겨준 적 있어? 졸업식도 한 번 온 적 없잖아. 엄마 설마 내가 감자탕집 알바 못할까 봐 그러는 거 아니지? 이게 미쳐가지고 지혜미를 뭘로 보고? 맨날 지 시혜미 얘기만 나오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더라. 내가 그래도 네 애미인데 너 손해보라고 이런 소리 하는 것 같아? 시혜미도 별론데 난 시아버지 관상이 더 마음에 안 들었어. 엄마, 그거 자격지심이야. 어머님, 아버님 아무 생각 없이 그러실 분들 아니야. 나중에 은혁이 이름으로 된 아파트 재개발 끝나면 들어가라고 하셨어. 엄마는 해준 것도 없으면서 뭐라고 좀 하지 마. 넌 아주 그 집 며느리 돼서 소원 성취했나 보다. 너 내 말 잘 들어. 겉모습만 보고 사람 믿지 마. 무엇보다 절 존중해주고 살뜰히 배려해주는 분들인데 그렇게 악담만 하는 엄마가 너무 싫었어요. 전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은혁이네 2층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 말씀하셨던 대로 들어가는 입구를 독립된 현관으로 싹 고쳐주셨죠. 임신한 저를 배려해 손잡이부터 아이 방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고요. 그리고 임신 중기가 되고 휴직을 했습니다. 센터가 지원이 잘 되어 다행이었죠. 매일 집에만 있어 심심해하는 걸 눈치챈 시어머니는 소일거리로 3층 주택인 건물 관리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어요. 제안은 시아버지 사진 작업실과 신혼집 2층에는 스튜디오가 있었거든요. 가끔 손님도 오시고 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간단한 청소만 하면 됐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진이가 관리해주면 좋지. 월급은 네 엄마 몰래 두둑히 더 넣어줄게.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심심해서 하는 건데요, 뭐. 그랬다가 난 네 남편한테 진짜 혼나. 참, 유진아, 청소할 때 암실 있지? 거긴 절대 들어가면 안 돼. 잘못하면 작업 중인 거 다 날아갈 수 있다. 에이,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그렇게 가끔씩 하는 건물 청소는 어렵지 않았죠. 오히려 운동도 되고 좋더라고요. 제 삶에서 이렇게 평화로운 시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안정된 시간이었어요. 남편은 결혼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았어요. 전 임산부라는 이유로 지나친 과잉 보호를 받았죠. 남편은 결혼하고 무거운 건 물론 쓰레기도 한번 들게 한 적 없었어요. 시어머니 역시 입덧 심한 저를 위해 매일 새 반찬을 해주셨죠. 친엄마도 안 해주는 걸 말이에요. 시댁에 들어와서 사는 게 못마땅했던 친정엄마는 제가 대우받고 사는 걸 봐서 그러는지 나중에는 말을 얹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친정과 사이가 안 좋은 제가 안쓰러운지 시부모님들이 감자탕찜 매상을 올려줄 때가 있었어요. 시아버지 과학생 회식 장소를 감자탕집으로 잡을 때가 있더라고요.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런 식으로 마음 써주시는 게 너무 고마웠죠. 그러다 보니 저랑 친정 엄마 사이도 가까워지지는 않아도 전보다는 나아지는 듯 했고요. 그렇게 임신 중기가 됐을 즈음 시아버지는 교수직 퇴직을 하고 사진작가 활동만 하셨어요. 전에는 교직 생활을 하면서 작가 일도 같이 하셨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신지 힘이 드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스튜디오 작업실을 오가며 옆에서 보니 작업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겠더라고요. 아버님은 주로 인물 사진을 위주로 찍으셨는데 사진을 모르는 제가 봐도 그 몰입도가 굉장했어요. 뭐랄까 한번 보면 잊을 수 없는 사진이랄까요. 그러려면 작가 본인도 그만큼 집중해야 할 텐데 당연히 힘이 붙이시겠죠. 저희 가족은 감자탕 집에서 가끔씩 밥 먹을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제 학교도 안 나가고 연금만 받잖아. 3층 스튜디오 없애고
인테리어 다시해서 가정집으로 만들어 세 주면 어때? 스튜디오 없애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낯선 사람이 한 건물에 들어오는 건 난 싫어요. 유진이 애기 낳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불편하잖아. 뭐하러 굳이 그래? 얼마 전에 우리 건물 인테리어 실장이랑 통화했는데 싸게 잘해준다고 하더라고. 지금이 딱 좋을 때래. 스튜디오 공사도 꼭 지금 해야 해요. 이 사람 임신 중이라고요, 아버지. 그럼 시끄러운 소리 나고 할 텐데 태교에 안 좋잖아요. 하자면 그냥 군소리 말고 좀 하는 거지. 뭐들 그렇게 말이 많아. 내가 생각 없이 하자고 했겠어. 다 좋은 거니까 알아보고 말했을 거 아니야. 다들 왜 이렇게 토를 달고 난리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어요. 늘 조용하고 점잖은 모습의 아버님이 이런 모습을 보여서 너무 당황스러웠죠. 저는 물론이고 시어머니도 처음 보는 모습에 얌전하던 양반이 왜 저래 라고 하셨고요. 하필 그곳이 친정엄마가 하는 감자탕집이라 이 모습을 보게 됐죠. 식사가 끝나고 다른 가족이 모두 나가고 친정엄마가 저를 잡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네 시아버지 잘 지켜봐. 난 전부터 이상했어. 아니야, 엄마. 나도 저러시는 거 처음 보는데 학교 그만두셔서 조금 예민하신 것 같아. 그 후 몇 번의 가족 회의가 계속됐습니다. 시아버지의 뜻은 완강했어요. 왜 내 말을 듣지도 않고들 그래? 월세 받으면 고정 수입 생기는 거잖아. 이제 학교 안 나가니 수입도 줄었잖아. 유진이 애기 낳으면 나갈 돈도 생각해야지. 평생 돈 관리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런데? 언제부터 자기가 그렇게 집안일에 관여했다고?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해요. 난 낯선 사람 싫다니까요. 아버지, 저도 유진이도 시끄러운 거 싫어요. 공사 소리 어떻게 감당하려 그러세요? 내가 이 집 가장인데 내가 하자는 대로 좀 따르면 안 돼? 당신은 내가 우스워. 잠깐. 그럼 새언니 이야기도 좀 들어보자. 언니 생각은 어때? 일단 아버님 말대로 매달 월세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머니, 저 낯선 사람 진짜 괜찮아요. 저 감자탕집 딸이잖아요. 그리고 자기야, 큰 공사 아니고 리모델링이면 큰 소리 안 날 것 같아. 전 진짜 다 괜찮을 것 같아요. 뭐야, 새언니가 다 정리해줬네. 결국 시아버지의 의견대로 하기로 가족회의는 끝이 났습니다. 물론 제 입김이 있긴 했지만요. 아버님 말씀대로 3층 리모델링은 순조롭게 조용히 끝났어요. 아이 유모차를 둘 수 있는 별도 공간도 같이 만들어 주셨고요. 공사하는 날은 제가 산부인과에 가거나 운동, 어머니랑 쇼핑하면서 최대한 집을 비웠고요. 몇 번을 그렇게 외출하니 금세 마무리가 됐죠. 세입자를 고를 때도 얼마나 까다로웠는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당연히 저희 남편 얘기죠. 들으면 아마 혀를 내두르실 거예요. 저는 무슨 신부감 고르는 줄 알았어요. 들어올 사람은 남자는 절대 안 되고 담배 피는지 꼭 물어봐야 하고 친구 많을 것 같은 관상도 안 된대요. 이왕이면 혼자 살아야 한다나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층간소음 때문에 그렇다는데 기가 차서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부동산 아줌마를 얼마나 들들 볶았는지 몰라요. 결국 혼자 사는 여자분이 커트라인에 들어왔어요. 맨 얼굴에 수수한 차림을 하고 조곤조곤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게 마음에 들어서 높은 점수를 줬대요. 정말 유별난 남자죠. 결국 그 여자가 저희 건물에 들어오게 됐어요. 20대 중후반으로 보였던 그녀는 대학원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의 자출 우돌 3층 세입자 구하기가 일단락됐죠. 남편 말대로 대학원생이라는 그녀는 평소 집에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했어요. 백팩을 메고 일찍 나가는 걸 분명 봤는데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조용히 올라가더라고요. 언니,
아직도 몰랐어? 오빠가 이사 올 때 뇌물 썼잖아. 마카롱 갖다 주면서 아래층에 임산부가 있는데 성격이 예민하니까 조심해달라고 했대. 아, 니네 오빠 진짜 왜 그러니? 우리 오빠 팔불출인 거 하루 이틀이야. 언니가 예민한 게 아니라 자기가 예민한 거겠지. 여하튼 그 덕에 신경 안 쓰고 사니 좋지 뭐. 진짜 그 사람 때문에 제가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었죠. 물론 항상 절 생각해주는 마음이 고마웠고요. 그치만 이사 오자마자 주인집 아들이 텃세 부렸다고 느낀 건 아닐까 괜히 3층 학생한테 미안했어요. 저만 해도 어릴 때 옆집에서 밥 먹으면서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누구를 챙겨주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눈치 보면서 살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마침 그날 김밥을 말았던 터라 사과도 하고 나눠 먹을 겸 3층으로 올라갔죠. 그런데 집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연락 없이 왔으니 그럴 수 있겠다 돌아서는데 평소 많이 맡던 냄새가 나더라고요. 시아버지 작업실에서 많이 나던 냄새였어요. 제가 유독 후각이 예민해서 냄새는 기억을 잘하는 편이거든요. 여하튼 시아버지 작업실에 가면 암실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요. 인화할 때 쓰는 약품에서 나는 지독한 냄새요. 아마 맡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안 그래도 저희 시누이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사진하는 사람들한텐 다 나는 냄새랬어. 아빠 말로는 지문 같은 거라나? 시아버지에게도 몸에 옅게 배인 암실 냄새가 있었죠. 전 유독 후각이 예민해서 더 잊을 수 없었고요. 지하 작업실 계단으로 내려갈 때마다 그 향이 점점 진해졌거든요. 그런데 3층 학생 집 입구에서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생각하고 김밥을 들고 내려왔어요. 아쉽게도 김밥을 전해줄 수 없었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이른 시간에도 3층 학생은 없더군요. 그날 저녁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날 이후 의도치 않게 3층 학생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하게 됐어요. 그동안 집이 조용했던 건 아무도 없어서였나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나 계단 소리가 들려서 불이 나게 문을 열었어요. 저기 학생. 아,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전 평소랑 다른 그녀의 모습에 오히려 더 놀랐죠. 그동안 제가 봐왔던 쌩얼의 수수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진한 화장에 속눈썹을 붙이고 노출이 심한 원피스를 입고 있더라고요.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면 아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어요. 놀라게 했으면 미안해요. 그동안 집에 몇 번 갔는데 계속 시간이 안 맞더라고요. 아, 제가 요즘 일이 많았어서요. 근데 무슨 일 있으세요? 지금 집 들어오는 거죠? 그럼 10분 있다가 올라갈게요. 괜찮아요? 그럼요. 편하게 오세요. 한창 어린 나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이제 시누이가 된 은별이만 해도 친구들 만날 땐 딴 사람처럼 꾸미고 나가니까요. 결국 김밥 대신 과일과 케이크를 챙겨 올라갔죠. 남편이 한 말은 신경 쓰지 말라고 편하게 지내라고 미안했다는 말도 전했고요. 저 본가가 가까워서 엄마 집에 자주 가 있어요. 학교랑 가까워서 늦게 끝날 때 여기서 자는 거고요. 그럼 다행이네요. 남편이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맘 상했으면 미안해요. 진짜 안 그랬어요. 오히려 부럽던데요.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는 화장기 없는 그녀의 멀건 얼굴은 아이 같았어요. 그녀랑 대화하고 나니 그래도 후련하더라고요. 개운한 마음으로 내려오는데 또 암실 냄새가 나더군요. 그러고 보니 그녀의 현관 앞에서는 냄새가 더 진하게 났고요. 그리고 며칠 동안은 그 냄새에 대한 걸 잊고 지냈어요. 저도 산부인과에 가고 뭐 하느라 바빴거든요. 그리고 누가 주차해 놓은 차를 박아서 그걸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다행히 제가 차에 있지 않아서 다치지는 않았지만 가만히 주차되어 있는 차가 사고가 난 거라 신경질이 났죠.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것도 모두 귀찮았고요.
아유, 우리 여보한테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기려고 그러지?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이거 액땜하는 거잖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앞으로 훨씬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말 못 들어봤어? 심지어 가만히 있는 차를 바꾸고 갔으면 진짜 완전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 아니야? 와, 당신 진짜 완전 긍정적이다. 내 말 잘 들어봐. 일단 자기가 차에 안 타고 있으니까 몸도 말짱하지. 그러니까 우리 복덩이도 안 다쳤지. 차가 조금 망가진 건 속상하지만 합의 잘하면 꽁돈도 생길걸? 그건 맞는 말 같네. 일단 전화 끊어봐. 보험회사에서 블랙박스부터 빨리 확인하래. 남편 말을 듣고 나니 또 그런 것 같기도 했죠.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마음으로 차에 갔어요. 블랙박스를 확인하니 초보 운전인 사람이 차를 긁고 간 게 맞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호기심이 들더라고요. 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형사들이 블랙박스로 범인을 잡잖아요. 내 블랙박스에는 뭐가 찍혀 있나 궁금하더라고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이상하게 휴대폰 사진첩이나 예전 카톡 대화를 보고 싶고 그런 날이요. 그날 제 기분이 그랬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생전 눌러보지도 않던 블랙박스 재생 버튼을 누르게 됐죠. 아침에 남편이 헐레벌떡 출근하는 것도 보이더라고요. 몇 분이 지나니 저희 시아버지도 나오더라고요. 블랙박스 작은 화면 속에 저희 가족이 보이니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시아버지가 3층 대학원생 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 집 계단 부분 창이 통창으로 되어 있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서 외부에서도 계단 쪽이 창을 통해 보였거든요. 아무리 봐도 그건 3층이 확실했어요. 저녁이나 밤이면 어두우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심지어 낮이었거든요. 블랙박스 화면에는 시간도 적혀 있어서 확실했고요. 의심스러운 마음에 그 학생이 이사 온 날부터 모두 보고 싶었지만 5일 전까지밖에 녹화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동안 시아버지가 3층에 올라간 건 2번이었어요. 한 번은 혼자 올라가셨고 또 다른 한 번은 저녁 시간에 지하 작업실에서 그 학생이랑 같이 올라갔더라고요. 아버님이 혼자 올라가시는 걸 보고서도 믿기지 않았지만 그 학생과 올라가는 걸 보고서는 더 믿기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님은 제가 아는 그 어떤 사람보다 점잖으신 분이었거든요. 제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본 어른 중 가장 신사적이고 정말 어른스러운 분이셨죠. 언성을 높이거나 인상 찌푸리시는 것도 한 번 못 봤고요. 제 결혼식 때 친구들도 다들 멋있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심지어 사진과 교수님이니까 얼마나 멋쟁이시겠어요. 그런 아버님이 혼자 사는 여학생 집에 올라간다니 너무나 의아했죠. 전 당연히 아버님을 믿지만 솔직히 혼자 사는 여자 집에 가는 건 누가 봐도 오해할 만한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며칠 전부터 이상하게 저를 괴롭혔던 그 냄새의 정체 말이에요. 3층 학생 집의 문을 열자마자 더 짙게 났던 암실 냄새 말이죠. 결국 고민하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있잖아. 나 오늘 블랙박스에서 이상한 걸 봤는데 아버님이랑 3층 학생이랑 좀 많이 수상해 보이더라고. 말이 되는 소리래라. 우리 아빠 이제 할아버지야. 뱃속에 복덩이가 들으면 웃겠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그래도 교수야. 그거 인격 모독이다. 알지. 나도 말도 안 된다는 거 아는데 그 영상이 너무 이상해서. 자기, 더 이상 그런 말 하면 나 좀 화날 것 같아. 나 우리 아버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거 알지? 그냥 영상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블랙박스를 몇 번이나 돌려본 남편은 저보다 더 황당하더라고요. 그 후 전 남편에게 며칠 전부터 수상하게 생각했던 암실 냄새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제 추론에 대해 처음에는 부정하던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그제서야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심지어 본인 아버지인데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이해했어요. 시간이 걸릴 수밖에요. 남편과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아버님을 섣불리 의심할 수 없었고 의심하기도 싫었으니까요. 여보, 아버님이 전부터 암실은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거든. 당신도 알지? 원래 사진하는 사람들은 암실에 예민하긴 해. 근데 암실이랑 이 블랙박스랑 혹시 상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냄새랑 암실이랑 관계 있는 것 같은데. 여보는 암실 들어가 본 적 없어? 난 한 번도 없어. 거기 들어가는 건 좀 실례겠지? 그렇게 신신당부하셨는데. 3층 여자도 작업실에서 나왔다며. 냄새도 그렇고 거기 안 들어가 보면 해결이 안 될 것 같긴 해. 남편과 전 그날 밤 큰맘 먹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역시나 가까이 갈수록 3층 학생집과 같은 냄새가 났어요. 근데 여기 도어락 있는데 비밀번호 어떻게 풀지? 원래 비밀번호는 몇 개 계속 돌려 쓰잖아. 몇 개 해보지 뭐. 나 아버지 통장 비번도 알아. 그렇게 몇 분을 서 있었을까요? 띠리릭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비밀번호는 아버님 어머님의 결혼기념일이었어요. 이렇게 순수한 분을 저희가 의심한 거였을까요? 죄책감을 안고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남편의 등에 막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자기야, 넌 안 보는 게 좋겠어. 왜? 너 임신 중이잖아. 안 될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죠. 그제서야 그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인물 사진 작가였던 저의 시아버지 암실벽에는 온통 속옷 차림의 여자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노출이 심한 수위 높은 사진들로요. 맞아요. 이 또한 작품이겠죠. 그런데 평소 아버님의 작업해왔던 사진과는 너무 다른 사진들이었어요. 어둠이 눈에 익는 시간을 보내고 나니 그제서야 저희의 놀란 감정도 조금은 가라앉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진인지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벽에는 3층 여자 사진이 말 그대로 도배되어 있었어요. 속옷 차림부터 란제리 차림, 입에 담기 힘든 수위 높은 포즈를 취한 사진도 있었고요. 그 옆에는 두 사람의 커플 사진이 있었죠.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일대기를 알 수 있는 사진들이었어요. 여행 갔을 때 사진부터 대학교 강의실, 교수실, 그리고 지금 3층 학생의 집까지 제 앞에서는 늘 다정한 남편이 그렇게 굳은 표정인 건 처음 봤죠. 저도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저보다 어린 여대생과 시아버지가 그런 사이라뇨. 화가 난 남편이 주먹으로 벽을 치려는데 그 벽이 힘없이 밀렸습니다. 암실이 어두워서 벽인 줄 알았는데 대형 파티션이었더라고요. 안으로 들어가니 그 안에는 저의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유진아, 너 이건 진짜 보지 마. 나 그냥 보게 해줘. 나 그 정도로 안 약해. 아니 유진아, 너 말고 내가 힘들 것 같아서 그래. 나 그럼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 나 앞으로 네 얼굴 못 봐. 제발 나 좀 살려주라. 언뜻 본 남편의 눈이 촉촉했어요. 결국 전 그의 만류에 못 이겨 밖으로 나왔습니다. 잠깐 본 걸로는 저의 어린 시절 모습부터 다시 만났을 때는 꽤나 수위 높은 사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심지어 지금 살고 있는 3층 집에서 속옷 차림으로 다니는 모습은 도찰된 사진인 것 같았어요. 아마 지금 살고 있는 신혼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셨나 봐요. 거의 반전라에 가까운 사진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예상외로 전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저는 위기의 순간에 의외로 냉정해지는 성격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꽤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배신감을 많이 느꼈겠죠.
누구보다 저를 끔찍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저를 취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아버지라니, 심지어 아버지의 불륜을 목격하고 동시에 알게 된 거잖아요. 저도 말할 수 없이 놀랐지만 남편의 상처가 더 걱정됐어요. 자기야, 이제 나와. 그만 봐. 그 정도면 됐어. 올라가자, 우리. 그날 밤 남편은 밤새 소리내 울었어요. 큰 덩치로 서글프게 우는데 전 괜찮다고 말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말도 건넬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울어서 쉰 목소리로 저에게 자꾸만 미안하다고, 난 진짜 몰랐다고만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누가 알았겠어요. 저도 전혀 몰랐는걸요. 다음날 남편에게 물었죠. 아버지를 어떻게 하고 싶냐고요. 모르겠어. 난 사실 아버지 깜빵에 쳐놓고 다신 안 보고 싶은데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들이 네 사진 다 봐야 하잖아. 그건 죽기보다 싫은데 어쩌지? 예상한 답변이었죠. 제 남편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어머님 생각은 안 여쭤봐도 괜찮아? 우리 엄마 성격 몰라? 나랑 똑같을걸? 마음 같아서는 지금 내려가서 내 손으로 죽여버리고 싶은데 그럼 우리 복덩이 아빠가 전과자가 되는 거라 참고 있는 거야. 이 와중에도 저러고 있으니 남편이 밤새 생각한 결론은 현장 검거였습니다. 아버님이 3층에 올라갈 때까지 2층에서 잠복했다가 덮치기로 했죠. 이렇게 화가 난 남편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었어요. 남편은 며칠 동안 휴가를 내고 잠복을 감행했습니다. 3층 학생과 같이 있는 아버님을 보는 데는 며칠 걸리지 않았어요. 현장을 덮친 남편은 말 그대로 눈이 돌아 있었죠. 남편은 문을 부수고 들어갔어요. 아버지, 제가 평생 동안 가장 존경하던 사람이 아버지였어요. 저를 이렇게 실망시키면 안 되죠.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시절에 내가 너무 힘들었어. 교수로 있을 때 유일하게 숨쉬게 해준 게 이 아이였다. 다 그럴 때가 있잖아. 아버님은 자포자기한 사람처럼 실토를 하기 시작했죠. 아버지 장난하세요? 그게 핑계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와이프는 와이프고 애인은 애인이니까 너도 다 살아보면 알 거다. 지금 제정신이 아니시죠? 누가 바람 피는 여자를 집까지 데려와요. 그게 바람이에요. 엄마한테 안 미안하세요? 너도 조금만 더 살아봐. 사내란 족속은 원래 그런 거야. 그런 게 더 스릴 있는 거라고. 나도 처음에 이런 배덕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냐고. 아버지 진짜 미친 게 분명해요. 정신병자라고요. 남편은 울부짖고 있었어요. 며칠 전 암실에서 가져온 제 사진을 들이밀자 아버님은 더 이상 말을 못하셨죠. 더 말해보세요. 이 사람 벗은 사진은 왜 찍으셨어요? 아버지가 유진이한테까지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집에 CCTV는 왜 설치하셨는데요? 며느리한테 이런 시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말해보시라고요. 내가 여자들 속옷 차림만 보면 미칠 것 같더라고. 미안하다. 다시는 제 얼굴 볼 생각하지 마세요. 저 죽을 때까지 아버지 절대로 용서 안 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저와 시어머니는 2층에서 이 모든 걸 듣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옆에서 초연한 표정으로 손을 잡아주셨어요. 남편이 어머니에게 며칠 전 아버지에 대한 걸 모두 이야기했거든요. 그때도 사진 찍힌 저를 더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임신 중인데 조심하라고요. 제 생각에는 어머니가 분명 더 힘드실 것 같은데 말이죠. 평생을 같이 산 남편이잖아요. 심지어 남편이 3층으로 올라가기 전 112를 부른 것도 어머니 본인이셨죠. 어머니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모두 끝낸 상태셨어요. 아버지는 결국 몰래카메라 설치, 불법 촬영으로 체포되고 징역을 살게 되셨어요. 보통은 현행범 아닌 이상 벌금으로 풀려나기도 하는데
악질적이고 장기적인 카메라 설치가 판사의 공분을 샀다고 해요. 심지어 3층 대학원생에게 이제 교수직을 그만둬서 학교에서 못 만나니 윗집으로 이사 오라고 먼저 제안한 것도 아버님이라고 하고요. 그러고 보니 평소에는 집안일에 한 번도 주도적으로 의견 제시를 안 하셨던 분인데 3층 리모델링을 하자고 한 게 그런 이유였던 거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정상 참작이 되어 어머니는 이혼할 때 위자료를 많이 받게 되셨어요. 아버님의 증상은 지나친 강박에서 비롯된 성도차증이었다고 해요. 보통 환경적, 심리적 요인에서 크게 작용하는데 아마 스스로를 너무 억누르고 살지 않았나 싶어요. 나중에 전해 들은 바로는 교도소에서 정신치료, 약물치료를 받는다고 하셨어요. 저와 남편 그리고 복덩이, 어머니와 은별이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한동안 참 많이 힘들었지만 복덩이가 태어나고 시간이 지나니 그 아픔도 서서히 잊혀지더라고요. 가끔 아버님의 빈자리가 느껴질 때가 있긴 하지만 아이가 그 빈자리를 더 크게 채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 남편이 블랙박스를 확인하기 전에 했던 말이 생각나요. 가만히 주차된 차를 박았으면 액땜하는 거네. 앞으로 얼마나 더 좋은 일이 생기려 그러지 라고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절 위로해 주려고 말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남편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에게 전나위 뭐가 아니었을까요? 같은 이불 덮고 살지만 사실은 마음이 오랜 시간 다른 데 가 있는 남편이었잖아요. 차라리 이번 기회에 이렇게 알게 된 게 너무나도 다행이지 싶어요. 다른 여자에게 마음도 몸도 가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분이었으니까요. 저희 어머니처럼 씩씩한 분이라면 금세 털고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실 수 있을 거라 전 믿어 의심치 않아요. 여러분, 불운을 액땜이라고 생각하는 마음만 있다면 세상에 살면서 못 이겨낼 게 없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